잠깐 다시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IR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본드는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본드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하죠. 바이브레이션인데 바이브레이션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밴딩이나 스트레칭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스트레치를 하거나 밴딩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흡습성을 보고 그 몰리큘이 가지고 있는 본드의 특징에 따라서 그 컴파운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기본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전에 있었던 이런 뭐 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스프링의 두께가 다르면 스트레치 하는 느낌이 들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본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컨스탄트, 여기서 말하는 K 컨스탄트, 이것이 고유의 숫자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본드의 특징상, 여러 가지 타입 오브 본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본드의 특징상 각각에 맞는 웨이브 넘버가 쭉 따로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인텐서티도 또 따로 있어요. 인텐서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웨이브랭크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의 문제죠. 흡수를 하긴 하는데 조금 흡수할 수도 있고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많이 흡수하면 인텐서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정해져 있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most polar한 본드 같은 경우는 가장 인텐스했고 least polar한 경우는 least intense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본드가 이렇게 CO에 있는 더블 본드가 있었는데 그게 레즈넌스를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싱글 본드 캐릭터를 이루게 되면 스트레치 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죠? 네, 더블 본드가 되면은 더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꺼우면 당기기 힘들죠. 근데 살짝 느슨해졌기 때문에 당기기 쉽기 때문에 약간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리퀀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프리퀀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니 본드는 여기 이 1700 정도에서 원래 흡습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된 키톤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있는 링에 더블 본드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더블 본드하고 컨주게이트 돼서 일렉트론 딜로컬라이제이션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인덕티브 일렉트론 위드드로얼 이펙트가 있어서 이쪽에 인덕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애텀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본드는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좀 더 하이 프리퀀시에 있는 IR을 갖다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I는 이 경우에는 이쪽 왼쪽으로 약간 인덕티브, 이쪽에 있는 것이 인덕티브 이펙트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이 피크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이 앞에 있었던 이 라인이죠. 여기에 맞춰서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이 경우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이드는 어떻게 되냐. 아마이드는 약간 오른쪽에 약간 포진하게 돼요. 아마이드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는 레조넌스 구조를 이뤄서 얘가 약간 싱글 본드 형격을 띠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한 몰리큘 당에 몇 개가 지금 있는 셈이 됐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몰리큘하고 이 몰리큘이 한꺼번에 두 개의 하이드로젠 본드를 이루어서 굉장히 아주 그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이 옥시전이 끌어당기면서 O하고 H에 있는 거를 좀 더 스트레치하기 쉽게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붙들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쪽 끝에 이게 이렇게 되면 스트레치하기 힘들어지죠. 밴딩은 쉬워질 수도 있어도 얘 혼자 스트레치 하려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트레치 하려면 뭔가 바깥에서 에너지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짝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바깥에서 에너지 들어왔을 때 이게 스트레치 되면 훨씬 쉽게 된다. 이런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숫자가 낮은 쪽 프리퀀시에서 그래서 흡습성을 보이게 되는데 하이드로젠 본드 하나가 있으면 이 OH 본드는 약간 이제 이거보다는 숫자가 약간 올라간 포지션에서 잡히고요. 하나도 없으면 즉 dilute 솔루션이죠. 완전히 하이드로젠 본드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에서 두면 좀 더 높은 프리퀀시에서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OH는 이 경우에 있는 이 OH 본드에서 나오는 IR 흡수성을 의미해요. 어때요? 피크가? 굉장히 브로드하죠. 브로드하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이드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크는 여기 있긴 하지만 굉장히 브로드하게 아주 와이드하게 지금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OH가 여기 있는데 이건 뭐죠? 그냥 스트레치된 알코올이죠. 그죠?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에서는 OH가 이쯤에서 지금 잡히는 거예요. 자, 아마이드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마이드에서 있는 NH의 그 스트레치는 이 정도에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NH 밴드예요. NH 밴드는 뭐냐면 이게 한쪽에 N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나이트로젠이 있고 여기가 하이드로젠이 있으면 이렇게 당길 때 에너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밴드가 더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의 진동만 있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정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일정 방향성과 어느 정도 일라스티시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할 때랑 에너지 관계가 틀려서 스트레치 할 때는 여기서 잡히는데 밴드 할 때는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이런 컴파운드에 여기서 잡히는구나. 이렇게 되면 저기서 잡히는구나.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트리플 본드, 더블 본드, 싱글 본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거는 sp3예요? 아니면 sp1이에요? sp2예요? sp1, sp2, sp3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 세 개 중에 CH 어느 게 더 스트레치 하기가 힘들어요? 얘가 제일 힘든 상황이죠. SP가. 왜냐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SP가 되면 S 캐릭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이드로젠 본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IR을 갖다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에 이제 잡히는 CH 본드는 sp3예요. usually.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컴파운드에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CH는 이쪽에서 잡히고요. CH 밴드의 경우는 주로 여기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쪽에 독특한 픽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는 아, 이 컴파운드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변했죠? 여기 이 안에는 지금 CH가 몇 개나 있나요? 어떤 종류의 CH 본드가 숨어 있어요? sp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카본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어떻게 되죠? sp2가 되죠. 그죠? 얘는 sp3가 되죠. 그죠? 결국은 이 컴파운드 안에서는 CH가 sp2가 있고 sp3가 있어요. 그래서 sp2가 있고 sp3가 있는 것이 서로 세퍼레이트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가깝죠? 가까운 피크로 잡히죠? 그래서 아,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 링 안에 더블 본드가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더블 본드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은 이쪽에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CH 밴드는 다시 또 이쪽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트레칭 밴드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밴딩보다는 더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이쪽에서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밴드들은 이쪽에서 잡히고 스트레치 하는 건 이쪽에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볼까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데 sp3 카본 하이드로젠 밴드는 메틸 그룹의 경우에는 1400, 이게 이 빨간 라인이 지금 1400 라인인데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sp2 카본 하이드로젠 밴드는 이거는 1400보다 약간 왼쪽에서 잡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알데하이드 그룹이에요. 알데하이드 그룹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컴파운드에서 알데하이드 CO 더블 본드를 갖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본드가 어느 위치에서 잡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컴파운드 애널라이즈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CO가 이렇게 더블 본드로 있고 하이드로젠이 있는 이건 단순한 알데하이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2820에서 2720 사이에서 잡히게 되죠. 그 포지션이 어디냐?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sorry. 이쪽인데, 근데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스트레치는 2820에서 2720에서 잡힌다는 거죠. 즉 얘하고 얘는 이쪽에서 잡히고 얘하고 얘는 여기서 잡힌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쪽에 있는 거를 보고 이쪽에 있는 거를 보면 이거는 홀 알데하이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다음을 볼까요? 이건 어때요? 이건 뭐죠? 이서. 우리 이서 맨날 나와요. 이서 나오는데 꼭 알데하이드 다음에 나오죠. 아니면 알코올 다음에 나오든가. 자,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약간씩 변형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데하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CO 해서 여기 이렇게 잡혔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서란 말이에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느껴지는 거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널찍하죠? 양쪽이 완전히 성통 비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봤던 게 뭐였죠? 오늘 여기서 쫙 여러 가지를 쭉 보여줬는데 여기서 뭐 많이 잡혔어요? CH 본드 아니면 OH가 잡혔어요. 볼까요? 다시. 이 위치에서. 자, OH 여기 잡혀 있었죠? 그리고 OH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혔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NH도 여기서 잡혔어요. 결국은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거하고 하이드로젠하고 붙어있는 본드들이 이쪽에서 잡혔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서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어때요? 여기는 원래 카보닐 그룹이 많이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CO 이쪽에 이 근방에서 이렇게 아주 하이 피크가 뜨면 이거는 무조건 CO다라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거의 이쪽에서는 정말 CO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설구나.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텅 빈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이러한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벤즈알데하이드거든요. 벤즈알데하이드. 그래서 이제 보면 3050 웨이브 넘버에서 그래서 sp2CH 본드가 잡히거든요. sp2CH면 어느 건가요? 이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 자, 이게 어디서 잡히면 3050에서 잡혀요. 즉 이 본드. 여기 있는 이 본드가 바로 CH, sp2CH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810에서 2710 그거는 이제 여기예요.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1600에서 1460이다. 그거는 어디냐면은 이 분방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피크가 잡히면 대개는 벤젠 그룹이 있어요. 벤젠 그룹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00이다 그러면은 카보닐 그룹이 파셜 싱글 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700 근처에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700에서 굉장히 높은 피크 있으면 그게 카보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카보닐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까요? 이건 어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브로드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되게 OH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앞에서 굉장히 커다란 OH가 하나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미디움 인텐스의 본드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sp3CH 2950에서 잡히는 거는 sp3CH고요. 2100에서 잡히는 게 있어요. 2100에서 잡히는 이거는 알킨 그룹이죠. 그래서 마치 핑거프린트처럼 자기의 본드에 맞는 피크와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스트럭처를 갖다 디듀스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핑거프린트 읽는 거랑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핑거프린트를 다르게 들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다 아는데 얼핏 보면 똑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도 알아요. 내 지문을. 딱 두면은 이게 켜지거든요. 내 지문이 아니면 심지어는 내 새끼손가락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해야지 되네. 근데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요. 이제는 컴퓨터로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 분석해낼 수 있어요. N-methyl 에세이나마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3300에서 잡히는 거는 이런 피크가 지금 잡혔어요. 이거는 OH보다 약간 떨어져서 잡히는데 그래서 이거는 NH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근처에서 잡히는 거는 대개의 경우 sp3라는 거를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660에서 잡히는 거 약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원래는 1700이었는데 CH5가 1700에서 약간 오른쪽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레지넌스 때문에 싱글 본드 캐릭터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약간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60에서 잡히는 거, 이거는 이제 NH 밴드죠. 스트레치하고 밴드하고 약간 다르다고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IR이 끝났고요. 너무 겁낼 거 없고요. 이제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좀 풀어보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 개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IR을. 여러분이 아마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IR을 직접 분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특수하게 내가 IR에 관심이 많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석을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거는 맡기게 돼요. 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한테 맡겨서 하면 되는 그런 거지만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어떤 원리로 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울트라바이올렛하고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여러분이 직접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 5층, 3층, 4층, 5층 다 여기서 이거는 에브리데이 베이스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V하고 좀 전에 IR이라고 했던 거는 뭐예요? Infrared Red죠. 적외선이죠. 적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UV하고 visible,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그죠? 자외선. 그쪽 파장을 흡수하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컬리 IR하고 같은 개념인데 쓰는 게 틀리죠. 기계도 틀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약간 다르고. 근데 결국은 다 본드에서 나오는 vibration 에너지. 그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UV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 이제 메틸 바이닐 키톤이라고 하는 이런 컴파운드가 있거든요. 얘는 219 나노미터에서 흡수를 가장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크가 항상 생기거든요. 자, 이거는 피크가 여러 개 생기나요? 이건 피크 여러 개 안 생겨요. 이건 피크 여러 개 안 생기고 따라서 이거는 하나의 피크만 생기는데 그 하나의 피크는 특정한 숫자를 갖게 돼서 이거를 람다 맥스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요. 그래서 람다 맥스는 이 주어진 컴파운드의 고유 성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거를 받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UV 스펙트럼을 재봤더니 람다 맥스가 219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메틸 바이닐 키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메틸 바이닐 키톤 외에는 여기서 잡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울트라바이올렛하고 비저블 스펙트라를 이룬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더블 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블 본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컨주게이트 되어 있어요. 파이 일렉트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볼까요? 여기는 뭐냐면 얘하고 다른 점이 뭐죠? 3,5 헥사다이엔 2,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죠?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하나 더 붙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컨주게이트 된 것이 늘어났죠. 자, 컨주게이트 된 것이 늘어나니까 웨이블랭스,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줄어들었어요?
올라갔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컨주게이시 된 게 계속 늘어날수록 람다 맥스가 올라가죠. 자, 람다 맥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웨이블랭스가 늘어나면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낮은 에너지를 갖다가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비저블 라이트를 갖다가 흡수하는, 그리고 흡수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놓죠.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흡수한 다음에 내놓는데 비저블 라이트를 갖다가 흡수하는 아주 대표적 컴파운드예요. 자, 베타 캐로틴이 있고요. 이거는 455 나노미터 람다 맥스 가지고 있고요.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어요. 474죠. 비슷하죠? 이건 뭐죠? 어디서 봤어요? 당근이 왜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비저블 라이트를 엄청 흡수하기 때문이거든요. 흡수해서 내놓거든요. 얘 때문에 그래요. 베타캐로틴 때문에. 우리는 베타캐로틴 그러면은 뭐 영양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영양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몸에 좋다, 뭐 색깔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 컨주게이트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이 컴파운드, 케미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코펜도 결국은 뭐예요? 얘가 색깔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색깔이 있겠네요? 이건 무슨 색을 띨까요? 이건 어디서 봤을까요? 이건 뭐죠? 토마토예요. 자, 토마토 빨간색 있죠? 그 토마토 빨간색이 얘예요. 라이코펜. 그래서 얘만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색소로도 팔아요. 식용 색소라고 하는 것 중에 빨간색 색소 파는 건 아마 probably 라이코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적이거든요, 상당히. 그러면은 얘는 우리 그 전에 어디서 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생물 유기화학에서 베타캐로틴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기억나나요? 어디서 났어요? 이런 거 기억나요? 너무 조그맣게 썼는데. 레티놀 이건 기억나요? 눈, 로뎁신, 업신은 프로틴이고 레티놀은 얘죠?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베타캐로틴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거가 몸에 들어가면 이걸 잘라요. 이걸 자르면은 어떻게 돼요? 레티날이 되죠? 그 레티날이 UV로 레티날에서 레티놀 가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빛이다. 노란색, 빨간색 이거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라이코펜하고 베타캐로틴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딱 정확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다르네요. 이거는 뭐예요? 링이죠? 근데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잘라보세요. 여기 몇 개 있어요?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결국은 여기 뾰족한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 동그랗게 만들면 이거 되겠네요. 실제로 생태계에서 라이코펜을 가지고 베타캐로틴을 만들어요. 결국은 얘도 얘 안에도 라이코펜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다 베타캐로틴으로 다 컨버트 해가지고 이 색깔을 띠는 게 이렇게 맞는 거죠. 얘는 베타캐로틴 안 만들고 라이코펜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몸에 좋아요. 얘는 눈이 좋아지는 거고 얘는 엔타이옥시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캔서에 도움이 된다고 막 선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난 10년간 막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몸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는 맞지만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캔서를 치료하는지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잡수세요. 그게 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클라우드가 있다. 파이 클라우드가 있다. 파이 클라우드가 있는 컨주게이트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UV 비저블을 갖다가 흡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론 페어가 있는 서브스티튜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론 페어가 있는 서브스티튜션을 가지고 있으면 스펙트라를 약간씩 변형시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늘려주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론 페어가 이쪽에 있는 파이 클라우드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씩 좀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아닐리움 아이온 같이 론 페어를 이렇게 없애주잖아요.
이건 지금 론페어가 없어졌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그죠? 여기 프로톤이 들어와가지고 론페어를 아큐파이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펙트라 어떻게 돼요? 얘보다 약간 오히려 떨어져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론 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면 파이 클라우드하고 인터랙션 해가지고 스펙트라 약간 변형시킨다는 거. 그것 덕분에 사실은 많은 컴파운드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요. 다 인지해낼 수 있는 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아까 보는 그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들이 결국 이런 conjugated compound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럼 어떤 컬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가? 어떻게 보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일단 노란색, 오늘 노란색 옷 입고 온 사람.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색소가 blue violet 380에서 460 근처의 빛을 흡수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고선 내놓는 거죠. emit 하는 거죠. 흡수하고 emit 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흡수하고 일을 했어요. 자, 흡수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리큘을 바이브레이션 시키거나 밴드 시키거나 스트레치 하거나 뭔가 일을 벌렸어요.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남는 에너지는 그 전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안 세니까 웨이브랭스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길어지죠.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컴파운드가 있어요. 컨주게이트 된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 안에 파이 일렉트론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흡수했어요. 자, 흡수했다는 거는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대개의 경우는 스트레치 하거나 바이브레이션 시키거나 밴드 시키거나 뭔가의 모종의 일을 전부 다 했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남는 에너지가 튀어나왔어요. 그 남은 에너지는 그 전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작아요, 많아요? 작죠. 일을 했으니까 작아졌어요. 그렇다면 그게 웨이브랭스로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들어왔던 것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지죠. 그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긴 파장의 빛을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오렌지 색깔이다 그러면 블루 라이트를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루 라이트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을 내는 거죠. 그죠? 캐럿, 아까 베타 캐로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440에서 560이면은 블루 그린이거든요. 블루이쉬 그린.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건 레드고요. 그러니까 라이코펜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퍼플 컬러, 예쁜, 이제 바깥에 나가면 날씨 되게 좋은데, 들꽃이, 이제 제비꽃이 있죠? 제비꽃이 뭔지 알아요? 땅바닥에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그 보라색. 그 보라색들은 재미나게도 그린색을 흡수해야지 보라색을 갖다 퍼플색 나올 수 있게 돼요. 근데 540에서 650에 있는 오렌지 색깔을 흡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블루 컬러를 갖다 옵설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0에서 420에서 610에서 700을 갖다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퍼플 컬러를 흡수를 해서 그린을 내놓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은 플로러센스 다이를 이제 만드는데 이게 이제 플로러센스라기보다는 이제 키니네라고 하는 이런 컴파운드예요. 키니네가 뭐냐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드럭이에요. 엄청 써요.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쓴맛을 내는 컴파운드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말라리아 드럭이 없죠. 드럭이 없어서 이게 이제 풀에서 나오는데 그 풀을 막 뜯어가지고 막 짓이겨가지고 즙을 내서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라리아를 갖다가 트리트하는 그런 드럭인데 이것이 absorption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emission은 이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험실에서. 실험실이든 앞으로 이제 배울 교과서든 관련 부서에서 이 스펙트라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럴 때는 이쪽이 absorption이고 이쪽이 emission이구나. 자, absorption을 했다는 거는 이 컴파운드에 있는 어떤 conjugate 시스템이 에너지를 흡수를 했구나. 그리고 emission을 했기 때문에 그 emission에 맞는 파장이 있을 것이고 그 파장에 해당하는 색깔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다이들이에요. 우리 옷감 이제 색깔이 많이 있죠.
아주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들 많이 있는데 뭐 옐로우도 있고 블루도 있고 굉장히 색깔이 많아요. 이게 모두 다 다이예요. 다이. 염색약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염색약들은 전부 이런 컨주게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버터 옐로우 약간 이런 색깔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근데 거기에 이런 substitution이 들어가서 솔트를 갖다 형성을 하면 이게 이제 메틸 오렌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보다 조금 더 파장이 약간 더 증가했어요.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이를 만들어요. 정말 많은 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다이를 만들었다고 색깔 나면은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색약을 만들거나 염색 색깔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제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독성이에요. 색깔이 있는 경우 독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높기 때문에 선별해야 되죠. 독성이 없으면서 색깔을 내는 거를 굉장히 선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실험실에서 과연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엔zymatic reaction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을 배우면 거기에 이제 각종 종류의 엔zymatic reaction을 배우는데 그거를 보면은 놀랍게도 다 레이트가 다 있어요. 얼마나 빠르다, 뭐 레이트 컨스탄트가 얼마나, 뭐가 얼마나 막 숫자가 막 적혀 있는데 되게 신기하거든요. 야, 그거 어떻게 다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파이루베이트이 있는데 이 파이루베이트에 NADH를 넣어주면 이게 락테이트로 바뀌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피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얘가 락테이트로 가지 말고 아세틸코일로 가가지고 TCA 사이클로 가서 에너지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얘는 락테이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앞에 있는 글라이콜라이시스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몸이 피로해지죠. 이런데 아프고 막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젖살이 생기는 아주 가장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 속도를 측정하느냐? NADH가 람다 맥스가 340 내노미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340 나노미터의 흡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유리 큐벳, 유리가 아니죠. 사실은 석영이죠. 석영, 아주 비싼 돌로 된 이런 투명한 조그만 시험관 같은 네모난 큐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버퍼를 넣어요. 그리고 파이브레이트를 넣어요. 그리고 NADH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선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요이 땅 하고서는 NADH를 딱 넣고 뚜껑을 탁 닫고 이제 기계는 이제 세팅이 딱 돼 있어요. 단추를 딱 누르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얘는 쫙 하고 observance를 이렇게 쫙 재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 왜 줄어들어요? 이 두 개를 튜브에다 넣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트도 넣었어요.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반응이 진행이 되면 NADH가 없어지죠. 그리고 NAD가 되죠. 얘는 이제 스펙트라가 다르거든요. 근데 340에서는 재지지 않아요. 얘는 재지지 않기 때문에 얘만 계속 재고 있으면 340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걸 써버렸으니까. 점점 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결국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리액션들이 있는데 그 리액션을 일으키는 엔자임에 따라서 이 기울기는 천차만별이겠죠. 그걸 이용해서 레이트가 얼마나 빠른지 이 엔자임의 efficiency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계산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나고 중요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런 것도 들 수 있어요. pK를 또 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까지 pK가 많다, 뭐 높다, 낮다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궁금했을 거예요. 아, 저건 도대체 4.787이라고 하는 pK 값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피놀레이트 아이언은 287 나노미터 람다 맥스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튜브에다 넣고 pH를 갖다가 점점 올려요. OH 마이너스니까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그걸 쭉쭉쭉쭉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제 원래는 여기 H 있었는데 그게 점점 떨어져 나오겠죠. 점점 떨어져 나오면 결국은 피놀레이트 아이온이 증가해 버리니까 증가하니까 287 나노미터에서 observance 계속 증가하죠. 거기에 정확히 50%를 이루는 그 포지션, 거기에 있는 그 pH가 바로 pK예요. 그래서 실험적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K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처음에 우리 뭐 배웠죠? 매스 스펙 배웠죠. 그 다음에 IR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UV viz 배웠어요. 스펙트로메트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NMR이에요. 여기서 배웠는데. 그래서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컴파운드의 성질을 아이덴티티를 알아낼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NMR은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디듀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게 되냐면 그 뉴클리아이가 있죠. 뉴클리아이가 있는데 어떤 뉴클리아이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특별한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핀 퀀텀 넘버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뉴클리아이는 돌아요.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스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스핀한다. 뭐예요? 에너지예요. 전자. 오케이. 전자 얘기했어요. 자, 전자도 스핀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달랐죠. 그죠? 구별할 수 있었어요. 전자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뉴클리아이가 스핀한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디텍트할 수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뉴클리아이를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다는 건 뭐냐? 어디 있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디듀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NMR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NMR이에요. 그래서 뉴클리아이가 어떤 거에 있냐면 이제 하이드로젠 하나 이제 있는 거. 결국은 원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13 카본. 12 카본 아니죠. 12 카본이면은 제일 흔한 거죠. 99. 몇 %짜리 그거 98.4%인가 그 정도 있는 그거 말고 자연계에서 한 1.5% 정도로 존재했었던 그 아이예요. 그 매스 스펙의 그 맨 끝에 있었던 그 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개는 재개돼요. NMR을. 그래서 뉴클리어 스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돌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일렉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스핀을 갖다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퀀텀 넘버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또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12나 O6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본하고 옥시젠은 스핀이 없어요. 그거 말고 아이스토프이 있는데 카본 13,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넘버 1, 이제 프로톤이죠. 이 경우만 이제 스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NMR을 잴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 프로톤 NMR이에요. 이제까지 보는 거, 이제부터 우리가 쭉 보는 거 대부분의 이야기가 프로톤 NMR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뉴클레어스가 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은 두 스핀 스테이트를 가지게 돼요.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스핀을 한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거는 마치 이것들이 작은 정말 타이니 리틀 마그넷, 자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차지를 띄고 있으면서 돈다. 자, 차지가 뭐였죠? 전기적인 거죠. 전기. 차지를 띄고 있으면서 한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그거는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요.
스스로가 자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스피닝 뉴클레어스에 의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레즈넌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뭔가를 재낼 수 있는 거죠. 매그네틱 필드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하이드로젠이 저마다 자기 스핀을 알아서 돌고 있어요. 거기는 이해하죠? 근데 그 컴파운드에다가 매그네틱 필드를 줘요. 매그네틱 필드를 줬다는 건 뭐죠? 자석을 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자석을 줬어요. 강력한 자석을 뒀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 조그맣게 스핀하고 있는 각각의 프로톤이 그 매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얼라인을 하겠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향성 없이 스핀하는 게 아니고 쫙 하고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 쫙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에너지가 낮은 그런 스테이시 있고요. 약간 에너지가 높은 스테이시 형성하게 돼요. 에너지 약간 낮은 스테이시를 뭐라고 하면 알파 스핀 스테이시라고 그러고, 약간 높은 거 이제 베타 스핀 스테이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매그네틱 필드에 어플라이 하는 순간에 알파 스핀에서 베타 스핀으로 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거기서 릴리즈 돼서 나오겠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재서 아, 이게 어떤 컴파운드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치 작은 자석들이 한 방향으로 쭉 다 서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질을 띠게 되죠. 밑에 있는 알파 스테이스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패럴렐 스테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스테이스를 갖다가 엔타이 패럴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왜 패럴렐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어플라이 하고 있는 매그넷과 같은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패럴렐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거는 안타이 패럴렐은 반대 방향이라서 안타이 패럴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결국은 이쪽에 있는 패럴렐 스테이트에서 엔타이 패럴렐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종의 종류의 라디오 프리퀀시를 갖다가 흡수를 해줘야 돼요. 흡수를 해야지 올라가겠죠. 에너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흡수하는 거를 어떤 걸 흡수하는가를 봐가지고 컴파운드가 뭔지를 알아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스핀 스테이트의 상태가 좀 크면 클수록 보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흡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를 다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그넷을 어플라이 하는데 그 매그넷의 세기를 결정을 해야 되죠. 얼마나 센 자기장을 걸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이 두 가지 스핀 스테이트의 상태가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약한 기계가 있고 센 기계가 있는 거예요. 매그넷은 세게 걸어줄 수도 있고 약간 약하게 걸어줄 수도 있어. 레졸루션을 갖다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쪽 이제 매그넷을 이쪽에다 걸어주고 스핀을 하고 있는데 이 스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a certain radius frequency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메가헤르츠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쓰는 기계예요. NMR 기계. 엄청나게 센 매그넷을 여기서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이매그네틱 애니소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매그넷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줬단 말이에요. 매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딱 걸어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뉴클리아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뉴클리아에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애텀하고 몰리큘 안에는 전자가 있죠. 그러면은 매그넷을 걸어주면 전자도 뭔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전자는 가만히 있나요? 전자도 움직여요. 그거에 따라서. 뉴클리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결국은 매그넷을 걸어주면
뉴클레아이는 서로 스핀 상태에서 스플릿 하는데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은 그 매그넷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서큘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만들어내는 필드가 따로 생기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실딩이라고 그래요. 쉴딩이라고 소리. 쉴딩이라고 그래요. 쉴딩. 그래서 뉴클리아이를 그 일렉트론이 쉴드를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은 뉴클리아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 쉴딩 이펙트가 많을수록 매그넷을 걸어줬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쉴딩 상태가 각각 프로톤이 다른데 그 이유는 자기가 본딩하고 있는 본딩 스트럭처, 즉 자기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그 쉴딩 상태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몰리큘 안에서 그 하이드로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를 그걸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케미컬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쉴딩이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그 쉴딩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디듀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그 상태, 이 쉴딩이라는 그 상태는 카본이나 하이드로젠의 partial charge에 영향을 미쳐요. 일렉트론이 거기서 많이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쉴딩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면 매스킹 해버리니까 매그넷에서 나오는 매그넷 필드에서 나와서 스핀이 바뀌는 그런 그 힘을 받는 거가 쉴딩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톤들이 그 스펙트럼 안에서 다른 그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는 그 매그네틱 필드에서 레스폰스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프로톤이 어떤 본딩을 하고 있고 그 본딩 옆에 또 어떤 본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매그넷 필드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따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모든 이야기에. 그래서 바로 그거는 자기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리포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한 프로톤이 이런 몰리큘 안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랑 똑같은 프로톤이 또 다른 몰리큘에서 이쪽에 위치한 거는 NMR을 다르게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똑같이 프로톤만 재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톤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환경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케미컬 환경들. 그게 바로 여기에 써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매그넷 필드는 우리가 걸어준 applied magnet field에서 local magnet field, 즉 일렉트론이 circulation 하면서 형성한 magnet field의 힘을 뺀 값,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뉴클레어스를 둘러싸고 있는 일렉트론들이 쉴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뉴클레어스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그런 applied magnet의 실제 값은 줄어든다는 거.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픽이 있죠. 이런 픽이 있는데 주어진 프로톤이 있을 때 그 프로톤이 만약에 쉴드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쉴드가 잘 되어 있으면 값이 작아요, 커요? 작은 거죠. 매그넷 필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피크가 오른쪽에 형성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갑자기 왜 피크 얘기하나 지금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값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값이라는 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relative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돼요.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역시 그래프죠.
아까 우리가 IR에서도 그래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죠? UV, visible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 우리가 봤어요. 그처럼 NMR도 스펙트럼을 그려줘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매그네틱 필드 해가지고 각각의 고유값이 있는데 그 고유값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기 위해서 만드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건데 뒤에. 근데 주어진 프로톤이 있을 때 그것이 오른쪽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을 주변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쉴드가 많이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쉴드가 안 된 상태인 거죠. deshielded 프로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deshielded가 돼서 쉴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매그넷을 받은 것만큼 끊겠죠. 거의 almost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피크가 왼쪽에 생기는 거죠. 이 개념을 지금 잘 알아야지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NMR 그래프를 보고 그거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프리퀀시가 있거든요.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쪽이 낮은 프리퀀시, 이쪽이 낮은 프리퀀시고 이쪽이 이제 높은 프리퀀시가 되고요. 여기를 업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을 다운필드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약간 좀 혼동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왼쪽을 0으로 치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오른쪽이 업필드라고 해서 낮은 숫자를 의미하고요. 왼쪽이 다운필드라고 해서 높은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해준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점. 기준을 갖다가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프로톤들은 작은 smaller effective magnetic field를 센스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본인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쉴드가 돼가지고 작은 양의 magnetic field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형성이 되죠. 오른쪽에. low frequency에서.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죠? 이쪽은 이제 high frequency로 가는데 high frequency가 되는 거는 프로톤이 쉴드가 잘 안 돼 있어요. 일렉트론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론의 영향을 덜 받아서 매그네틱 필드가 더 큰 거를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자, 이 관계예요. 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케미칼 시프트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스펙트럼을 갖다 읽어내기 위해서 기준점이 필요해서 과학자들이 끄집어낸 케미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얘. 이걸 뭐라 부르냐면 테트라메틸 실레인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실리카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쉴드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프로톤이. 이 프로톤의 경우 쉴드가 아주 잘 돼 있어서 한때 과학자들이 아마도 TMS만큼 쉴드가 잘 되어 있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대충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서는 얘를 우리 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치지 않고 우리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냐면 프로톤하고 카본 프레임워크를 보는 게 이거는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0으로 잡아도 앱솔루트 하진 않지만 이거를 기준점 0으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유저얼리 제일 오른쪽에서 잡히니까 컴파운드 10개를 섞어서 넣어도 얘는 맨날 오른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두는 게 편하죠. 그럼 얘를 0으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컴페어링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쉬워졌어요. 그래서 쉴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디쉴딩이 되면 될수록 이쪽으로 계속 쉬프트 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케미칼 쉬프트라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공식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퀀시는 이 컨스탄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그네틱 필드의 그 완전히 프로포셔널하죠.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이 프리퀀시, 이
n 이 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번호가 있는데 그 프리퀀시는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하고만 프로포셔널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크구나 작구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적게 가지고 있구나 이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NMR 그 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빌드업한 NMR 기계가 있는데 그 NMR 기계에서 어떠한 만큼의 마그네틱 필드를 줄 것이냐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1.41, 2.35, 7.05에 T가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러니까 뭐 전기자동차 회사 이름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 전기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테슬라인데 그 테슬라가 이 테슬라하고 같은 테슬라고요. 그 테슬라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피지시스트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일렉트로시티하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걸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뭐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생겼죠. 이만큼의 양의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거기서 프로톤 오퍼레이팅 프리퀀시가 60, 100, 300 이렇게 나와요. 즉 많이 걸어줄수록 더 벌어지죠. 그래서 많이 걸어줄수록 좀 레졸루션이 좋은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기계가 이렇게 다르게 주면 프리퀀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TMS에서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가는 이 거리가 기계마다 다 틀리게 돼요. 그럼 곤란하죠.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기계가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변하는데 그래서 기준점이 좀 그거는 그거대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보정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델타예요. 그 델타가 케미컬 시프트인데 결국은 시프트가 된 그 헬즈, 그 프리퀀시 넘버 그거를 스펙트로미터 프리퀀시로 나눠줘요. 아까 우리가 60, 100, 뭐였죠? 300. 60, 100, 3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60, 100, 300. 그리고 실제로 나온 값은 이거예요. 기계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나온 기계의 값을 60, 100, 300 각각에 대해서 나눠주면 ppm은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프로포셔널하게 다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기계를 써도 다 똑같이 우리가 숫자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 ppm 그 케미컬 시프트 숫자는 그 컴파운드의 고유 성질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이뤘다는 거 이거를 갖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저거 다 어떻게 다 외우고 쓰고 계산하지 이런 거 할 필요 다 하나도 없고요. 이거 얘기를 한 이유는 기계가 여러 가지 다르게 있는데 그 다른 기계에서 기계를 다르게 썼으니까 숫자도 내가 다르게 잡히겠죠?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쓸 때마다 나오는 프로톤의 프리퀀시를 나눠줘가지고 보정해서 ppm으로 결정을 하고 그 ppm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케미컬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60Hz, 100Hz, 300Hz 이렇게 되거든요. 기계마다. 그래서 각 기기에 따라서 60이 되거나 100이 되거나 300이 되면 ppm은 1씩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썼을 때 60씩 늘어나면 2, 3, 4 이렇게 갈 것이고 이 기계를 썼을 때는 100씩 늘어나야지 1, 2, 3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보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보는 값은 뭘 보게 돼요? ppm을 보니까 그거는 1.몇, 2.몇, 3.몇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ppm, 3ppm 이렇게 NMR에서 들어도 그걸 뭘로 이해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 ppm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물의 오염도, ppm, 뭐 응? 물의 중금속이 뭐 20ppm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물의 중금속의 이온은 20ppm이라서 아주 뭐 나쁜 상태고 좋은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단박에 사이언티스트로서 느끼는 거는 뭐예요? 농도예요, 농도. 그죠? ppm이 이제 농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ppm이 뭘로 이해가 돼야 되냐면 프리퀀시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1ppm에서 2ppm으로 늘어났다? 그건 뭐예요? 프리퀀시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가 증가한 이유는 뭐다? 일렉트론 실딩이 덜해서 그렇다. 일렉트론 실딩이 덜 돼 있는 프로톤이 여기서 다 잡혔구나. 즉 이쪽에서 피크 생긴 거가 있고 이쪽에서 피크 생긴 거가 있다면 이쪽에 생긴 피크가 이쪽에 생긴 피크보다 일렉트론 실딩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톤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디듀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프로톤이 같은 종류의 프로톤이 어떤 건가요? 몇 개나 있나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이 카본 안에서 3개가 있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같은 위치죠. 즉 여기 있는 이 3개의 프로톤은 서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서로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은 자기네들끼리 비슷해요. 그리고 얘네 둘은 자기네들끼리 비슷해요. 얘하고 얘는 어때요? 다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미컬 인바이러먼트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그럼 각각의 프로톤은 쉴딩 상태가 틀리겠죠. 쉴딩, 디실딩 상태가 틀리겠죠. 자, 그렇다면 시그널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이제 좀 눈치챘어요. NMR에서 피크가 나온다는 거는 프로톤을 찍는 거구나. 그러면 프로톤이 종류가 틀린 만큼 피크가 나오겠네? 라는 거를 대강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올지 한번 보세요. 이건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올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몇 가지예요? 3가지. 왜? A, B, C가 서로 다른 형태죠. 다른 위치에 있죠. 이 경우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2가지예요. 왜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퀴밸런트 하죠.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A, C, B. 이것도 3개 시그널이 있어요. 위치, 이거는 얘하고 다른 위치죠. 지금 이 프로톤들은 얘하고 입장이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건 어때요? 시그널?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데 사실 한 가지 시그널밖에 안 나와요.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건 2가지 시그널이죠. 이 끝에 있는 거 여기 2개가 같고 정확하게 이 3개가 같죠? 이쪽 3개가 같고 이쪽이 같은 거죠. 이제는 조금 눈치챘어요. 오케이. 그러면 프로톤의 위치, 그 케미칼 본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똑같은 시그널을 만들어내면 피크 몇 개인지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가기 전에 디실딩의 이제 성질을 한번 볼게요. 3가지 메이저 팩터가 있어요. 디실딩을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은 일렉트로 네거티브 엘리먼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즉 프로톤이 달려있는 카본이 있는데 그 카본 옆에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그런 애텀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본드가 있느냐. 몰리큘 안에 파이 일렉트론들이 있느냐. 그 파이 일렉트론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더블 본드가 있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또 디실딩 상태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프로톤을 찍어내는 건데요. 프로톤을 찍어내는 그 카본에 프로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카본에 연결되어 있는 애텀이 굉장히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 네거티브 엘리먼트가 얘를 다 끌고 가요. 여기 있는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전부 다 끌고 가요. 그러면은 얘는 프로톤 입장에서 보면 일렉트론이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많지 않죠. 별로 많지 않게 된 그거를 디실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별로 주변에 일렉트론이 덜 생겼어요. 디실딩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매그넷을 어플라이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프로톤은 왼쪽에 생기겠어요? 오른쪽에 생기겠어요? 왼쪽에 생기죠. 디실딩이니까. 그죠?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자, 여기 메틸 그룹이 쭉 다 적혀 있는데 그 메틸 그룹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런 애텀들이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쭉 따라서 가장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높은 것이 캠피탈 시프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프로톤을 찍어도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는 0.23에 생길 것이고 얘는 4.26 포지션에 생기겠죠. 즉 TMS가 아까 제로라 그랬잖아요. 얘가 제로.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피크가 여기에 생길 것이고 얘는 피크가 이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렉트로네거티브 엘리먼트 때문에. 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만. 오케이? 네, 수고 많이 했어요.